이 사건은 부산에서 한 남자가 실종되면서 시작됩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간 강 씨가 다음 날까지 행방이 묘연하니까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직업이 의사인데 25년 동안 병원에 무단결근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먼저 집 근처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강 씨가 집에서 나간 시간이 저녁 8시였는데요. 아파트 정문으로 나가서 인도를 걷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일단. 그런데 그 다음 인도를 비추는 다른 CCTV에서는 강 씨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강 씨가 실종되기 전후로 40분 동안 그 도로를 지나간 모든 차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각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하고 차주한테 연락해서 그 장소에 왜 갔는가, 그곳에서 누구를 태운 적은 없는가, 강 씨하고 아는 사이인가 하나하나 세밀히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흰색 중형 세단의 차주인 남자가 그 시간에 그곳에 간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흰색 세단 차주는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도 없었습니다. CCTV에 찍힌 차는 쌍둥이 차일 수도 있겠다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쌍둥이 차가 뭐예요? 차종하고 색깔하고 차의 이 번호판이 일치하게 위조를 해가지고 뺑소니 차량 같은데 이런 데다가 쓰는 범죄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차를 누가 운전하고 있었을까요?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흰색 중형 세단을 CCTV로 역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상남도 양산에 상가 주차장에서 그 차에 탄 사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성입니다. 강 씨가 흰색 세단에 타는 모습도 내리는 모습도 CCTV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발 여성이 상가에서 나오는 모습은 있는데 상가로 들어가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용의자가 또 있습니다. 실종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김혜련이라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강 씨의 아내도 이 여성에 대해서 남편하고 같이 이 주식 투자를 하던 변호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다음날 새벽에 강 씨 아내는 김혜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혜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강 씨와는 1년 전에 해지 계약서를 썼고 이미 거래가 끝났습니다. 강 씨 실종 당일 김혜련의 동선도 이제 추적을 해봤는데요. 경상남도 양산의 번화가 CCTV에 포착이 됐어요. 거리에서 전화하는 모습과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사는 모습이 찍혔는데 이상한 점은 케이크 가게가 있는 상가로 들어가는 모습은 있는데 나오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거는 이 케이크 가게가 금발 여성이 나온 그 상가의 가게였다는 거예요. 20분 차이로 검은머리 여성은 들어가는 모습만 있고 나오는 모습은 없고 금발 여성은 나오는 모습은 있고 들어가는 모습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같은 사람으로 안 보이는데. 일대 CCTV를 다 뒤져서 꼼꼼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김혜련이 케이크를 산 다음 상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가발을 쓰고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케이크를 왜 샀을까요? 실종 전날이 강 씨의 생일이었다고 해요. 생일 파티를 둘이 같이 할 정도다. 그럼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 같아요. 그럼 강 씨가 쌍둥이 차를 탔다는 건데 그 차는 어디로 갔나요? CCTV로 쌍둥이 차인 흰색 세단의 이동 경로를 추적을 했는데요. 차는 강 씨가 사라진 도로를 지나서 부산의 한 공용주차장에 정차했습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지난 뒤에 다시 도로를 달려서 경남 양산의 한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한 컨테이너 박스에 설치된 CCTV를 발견했는데요. 네. 이 CCTV가 마을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야, 다행히 CCTV가 있었는데요. 뭔가 찍힌 게 나왔나요? CCTV가 마을에서 60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밤이었기 때문에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진짜 깜깜하네. 확대해서 보니까 유달리 환한 곳이 있더라고요. 네, 네. 마치 등대 불빛 같았습니다. 네. 그게 뭐였어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이 세 군데 지점에서 정지해 있더라고요.
불빛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거는 차가 정차 중이란 얘기네요.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을 범행과 관련이 있는 장소로 보고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야, 근데 너무 어두워서 저희가 어딘지 알 수 있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밤이라면 안 보이니까 낮에 찾아가서 보면 되겠다. 아, 낮에. 밤에 찍힌 건데 어떻게 낮에 봐요? CCTV가 있는 곳에 낮에 가서 CCTV와 찍힌 것과 비슷한 크기로 마을 사진을 수십 장 찍었습니다. 그중에서 CCTV에서 본 것과 가장 비슷해 보이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어디지? 이 사진입니다. 밝을 땐 이런 모습이구나. 이 사진을 CCTV 속 불빛과 빛 겹쳐보면 돼요. 그러네. 겹쳐 보니까 불빛이 가리키는 지점을 네네네. 찾을 수 있었습니다. 1, 2, 3 표시하고 찾아가 보니 네. 동네 야산과 마을의 경계, 그러니까 마을의 끝지점이었습니다. 맞네, 딱 맞네. 그럼 거기에 차를 누군가 세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차를 멈추고 두 사람은 뭘 했을까요? 1번 지점은 차가 회차하는 지점으로 판단이 되었고 네. 2번 지점은 100평 정도 되는 자갈과 흙이 섞인 농지였습니다. 3번 지점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의심되는 지점은 2번 지점이었습니다. 2번 지점. 뭔가 시골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땅인데 뭔가 의심스러웠을까요? 야산 근처라 주변에 땅들은 큰 돌이 많이 있었는데 2번 지점만 유독 큰 돌 없이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뭔가 심으려고 땅을 고른 게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불빛이 가장 오래 머문 곳도 2번 지점이었기 때문에 분명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다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만약 시신을 묻었다면 여기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지. 야, 근데 시신까지 얘기가 나온 거면 추측하시기 강 씨를 죽여서 여기 묻었다라는 건가요? 그거는 강 씨가 사라진 지 열흘이 다 돼가는데 뭐 카드라든지 휴대전화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았다? 즉 말하면 생활 반응이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과 이 마을 어딘가에 강 씨가 묻혀 있을 가능성도 경찰 입장에서는 배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아까 크기가 한 100평 정도 된다고 하셔서 100평 되는 땅을 전부 다 파서 확인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땅만 쳐다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만약 시신을 묻었다면 어디일까? 그러다가 딱 이거다 하고 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뭘 발견하신 건가요? 음료수 캔입니다. 음료수 캔이요? 전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네. 저기 저기 돌다말이 보이시죠? 돌담 아래. 그 포대 저기 음료수 캔 보이잖아요. 저 동그란 거. 어디? 녹슨 거 저기 보이잖아요. 저. 바로 저 캔입니다. 캔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되면은 캔이 녹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녹이 생겼다는 건 금속이 산화됐다는 건데요. 산화는 산소와 수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캔에 있는 땅의 흙이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산화될 수 없는 환경이죠. 저 캔이 수분이 있는 곳에 있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가 아니라 땅 속에 있었던 거죠. 땅 속에 있는 습기가 많으니까 산화됐을 거고 이제 알겠다. 최근에 밖으로 나왔을 겁니다. 즉 최근에 누군가 이 땅을 팠다는 거죠. 게다가 강 씨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이 지역에 포크레인 작업이 있었다는 마을 주민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포크레인 기사 한 명 한 명 일일이 이제 전화해가지고 혹시 땅을 판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의뢰를 받은 기사님이 있긴 있었어요. 급한 마음에 음료수 캔이 발견된 곳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여기에 구덩이를 팠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덩이를 파달라고 의뢰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땅 주인이 나무를 심겠다고 의뢰했다고 합니다. 부산검정서 강력이 팀에서 경감입니다. 그 부위를 조금 봐봐도 될는지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작업하시는데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돌은 다 파내도 되고요. 다시 메꿔놔 주시면 됩니다. 저도 그거 하루 종일 메꿔놨기 때문에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쿨하게 파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수사 책임자로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나이는 79년생이고 홍씨를 아십니까? 예? 여자분인데 홍씨는 이름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어떻게 아시죠? 거기도 그 전에 한 5, 6년 전에 우리 같이 배드민턴 운동하다가 만났었거든요. 예, 한 1m 이상의 깊이를 파야 된다고 해서 포크레인을 불렀던 거고요. 같이 포클레인을 불러서 나무 심을 구덩이를 팠는데 며칠 뒤에 나무를 심을 수가 없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다시 메꾼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아까 금발머리 가발을 쓴 여자, 그리고 흑발이었던 여자 김혜련, 또 구덩이를 판 사람 다 같은 인물이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그 땅 밑에 시신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형사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잘못 짚으셨습니다. 김혜련을 배드민턴 클럽에서 만났는데 능력 있는 변호사고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면서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말하니까 혹시 제가 생사람을 잡는 건가 조마조마했습니다. 서장님한테 땅을 파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서장님이 네 그 안에 있다는 거 100% 확신하나?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확신합니다. 사실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팠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무슨 개망신인가. 위에서 영상도 이제 말로 난리 완전 쫄렸습니다. 쫄렸어. 아까 표정 약간 쫄렸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땅을 파신 거죠? 네, 팔아갔습니다. 만약 이 땅 속에 시신이 없더라도 어서 확인을 해야 그렇지. 수사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으니까요. 네. 작업은 오전 8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신이 묻혀 있을 경우에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맨 위에 있는 큰 돌을 걷어낼 때만 삽을 사용했고 그 이후에는 보시다시피 과학수사팀과 저희 형사들이 모두 손으로 돌을 드러내고 흙을 옆으로 쓸어내며 진행을 했습니다. 훼손될까 봐. 이 지점이 60cm 정도 지점인데 파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뭔가 혹시 나왔나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더 쫄리셨겠다. 어떻게 네. 60cm까지 팠는데도요? 70cm까지 팠을 때는 침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진짜 좋았지. 기어코 개망신이 되는구나. 그니까 지금 긴장되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계속 파야죠. 야, 일일이 장갑 낀 손으로. 고고학 발굴하는 것처럼. 네. 저도 나왔어요. 보였어요? 어이구야. 뭐가 있다. 천천히 이제 살 걷어내봐. 이제 손으로 해라, 손. 옷 아이가 혹시? 아, 옷이 나왔어요? 저게 뭐예요? 시신의 왼쪽 허벅지가 먼저 보였습니다. 야, 아이고. 그랬구나, 진짜. 이제 사건이 해결되는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딱 1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죽어서 묻힌 건가요? 이게 왜 숨진 건가요? 부검 결과 경부 압박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끈으로 목이 졸려 숨진 것이죠. 살해당하고 암매장까지 당한 거잖아요. 김혜련이라는 그 여성분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건가요?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김혜련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약간 놀란 것 같았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조사를 받을 때도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시신을 찾은 사진과 증거를 내미니까 자기가 한 짓이 맞다고 하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강 씨와 김혜련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9년 전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주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김혜련은 자신을 주식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를 했고요. 변호사라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말만 믿고 한 4년 전부터 꽤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요. 그 돈으로 이제 김혜련은 사무실을 얻고 주식으로 돈을 굴렸고요. 처음에는 매월 수익금으로 몇백만 원씩 이제 강 씨한테 지급하기도 한 거죠.
그러다가 강 씨는 김혜련의 사무실 월세가 밀리고 있다는 것과 자신의 투자금 중 1억 원 이상이 비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김혜련이 생활비를 모두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투자 실패로 원금까지 모두 날렸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니까 강 씨는 김혜련한테 임의로 쓴 돈 전부 다 갚아라. 돈 안 주면 당신 남편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김혜련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제발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강 씨는 집에 이야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면서 거절을 했고요. 김혜련이는 남편에게 말을 못하겠으니까 집에 오는 날을 좀 미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강 씨는 이거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4월 4일에는 꼭 가겠다. 그러자 김혜련은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면서 4월 7일에 집으로 오라고 하고 그 전날인 4월 6일 강 씨를 해치기로 결심합니다. 범행 일주일 전에 김혜련은 땅 주인에게 땅을 빌립니다. 범행 사흘 전에는 구덩이를 파고 참. 또 다른 지인에게는 차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 차가 바로 범행에 이용한 흰색 세단인 흰색 세단. 거죠. 양산 시내를 다니면서 지인의 차하고 같은 종류, 같은 색깔의 차를 찾아서 차 번호를 미리 외웁니다. 그리고 그 번호로 똑같은 번호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범행 당일에는 상가로 갑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산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금발 가발을 쓰고 미리 준비해 놓은 흰색 세단 차량으로 바꿔 탑니다. CCTV에 찍힐 걸 미리 알고 위장을 한 거네요. 김혜련은 강 씨를 태우고 부산의 한 공영 주차장에 정차한 후에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래서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드릴 테니까 제발 내일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하지만 강 씨는 약속한 날짜인 내일 당신 집에 찾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김혜련은 그럼 알겠다. 내가 돈을 못 주는 게 미안하게 됐고 그래도 어제가 당신 생일이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뒷좌석으로 자연스럽게 갑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케이크를 꺼내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걸 꺼냈어요. 뭘 꺼냈나요? 2m 길이의 빨랫줄이었습니다. 요거는 살해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공고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망설임 없이. 필사적으로 한 그런 거죠. 거죠. 예. 네. 그럼 혼자서 시신을 운반하고 안매장까지 이게 가능한 건지 땅 주인이나 차를 빌려준 지인이 범행에 가담한 건 아닐까. 그때 당시 땅 주인, 차 주인 모두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고요.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두 사람 모두 김혜련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었습니다. 차를 구덩이 바로 옆에 세우고 숨진 강 씨를 양손으로 잡고 끌어낸 뒤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밀어넣어 떨어뜨린 거죠. 다음 날 아침에 김혜련은 전날 밤 시신을 묻은 곳으로 다시 갑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엄지손가락에 빨간 게 묻어 있는데 도장 찍을 때 쓰는 붉은 인주가 묻은 것이었어요. 시신을 묻고 집에 돌아와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강 씨의 아내가 전화를 했잖아요. 네. 그때 김혜련은 강 씨와 1년 전에 계약이 끝났다고 말했지만 자기가 의심받을까 봐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는 날이 밝자마자 컴퓨터로 허위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시신은 전날 살짝 덮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시 팔 수 있었습니다. 굴러 떨어뜨렸으니까 시신이 옆으로 왼쪽으로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왼팔이 나왔습니다. 김혜련은 시신의 왼쪽 엄지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묻힌 뒤에 준비해온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는데요. 그 시각이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환하게 날이 밝을 때예요. 땅 주인도 올 수도 있고 마을 주민들이 지나갈 수도 있는데 사람 죽인 게 처음이 아닌 거 아니에요? 네, 놀랍지만 초범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아들과도 헤어질까 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이혼의 어떤 괴로움도 엄청 크고 문제도 많겠지만 이 살인은 훨씬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 살인 동기에 대해서 들었더니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 김혜련이라는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김혜련은 변호사인 척 5년 동안 땅 주인을 속였고 피해자 강 씨도 무려 9년 동안이나 감쪽같이 속였는데요.
그녀는 주변인들로부터 순수하다, 심지어 천사라는 평가를 받았고 능력 있는 변호사이자 주식 투자에도 성공한 그야말로 완벽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신뢰는 물론 고액의 투자금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무 의심을 받지 않고 안매장에 필요한 구덩이도 팔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세계관을 타인에게 믿게 함으로써 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아니 뭐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이 얼핏 있었잖아요. 야, 근데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길래 이게 한마디로 이제 거짓말의 도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 같아요. 네, 하지만 거짓이 탄로날까 봐 불안해하는 단순 거짓말과는 다릅니다. 기베리언에게는 리플리 증후군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를 진짜라고 믿으면서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 특성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리플리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맷 데이먼이랑 예. 기네스 펠트로 나온. 거기서 이 맷 데이먼이 연기한 주인공의 이름이 톰 리플리였거든요. 톰 리플리. 근데 보면 자기가 만들어낸 이 가짜 세계에 오히려 집착을 하면서 그걸 진짜라고 믿는 그런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줬죠. 뭐 그거 말고도 우리가 그 전에 본 영화 중에 그 아랑드롱이 그 주연했던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 있어요. 거기서도 아랑드롱이 톰 리플리 역할을 맡는데요. 친구, 아주 부자 친구 신분을 본인이 훔치고 더 나아가서는 친구의 연인까지 차지하려고 덤비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사람의 그 욕망과 탐욕이 어떻게 이 파멸로 쭉 이어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네, 두 영화 모두 재능 있는 리플리 씨라는 미국 소설이 원작인데요. 여기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주인공 리플리는 자신의 진짜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2번이나 살인을 저지르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거든요. 이는 진짜 자신의 정체가 너무나 초라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를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목표가 위협을 받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원인을 모두 제거해 자신의 거짓 세계를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김혜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든 이 가짜 공화국을 허무르려고 하는 사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바로 강 씨였던 거네요. 네, 김혜련은 거짓된 정체성을 통해 손상된 자신감을 회복하고 투자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며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원래 모습을 들킨다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마저도 그녀 스스로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충분히 저지를 만한 일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남편한테 이제 거짓말할 게 들킬까 봐 누군가를 죽였다? 저는 차라리 그걸 또 다른 거짓말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죽인다는 것 자체가.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경우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을 때에는 이미 자신이 새롭게 만들어낸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자녀에게 자신의 거짓된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남편이랑 아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살인을 했다. 이 말은 그럼 진짜일까요? 리플리 증후군의 기본 발생 원리가 자신에 대한 극도의 열등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일삼는 자, 이혼당한 자, 자식과도 분리 조치가 된 자라는 오명이 더해지는 것을 참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리플리 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인 유기불안도 이런 기이한 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결국 모두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데요. 버림받지 않으려는 욕구는 생존을 좌지우지할 만큼 강렬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들로부터 분리되는 상황은 그녀의 말맞다나 견디기 어렵게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죽일 만큼 정말 두려운 거였겠군요. 저는 김혜련을 조사하면서 이 장면이 가장 섬뜩했는데요. 시신을 묻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수험생인 아들의 학원 픽업을 하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날 당일날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있었을까요? 김혜련이 엄마였고 아내였다. 이게 너무 슬프고 너무 끔찍하네요. 심지어 사건 당일 샀던 케이크를 집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 강 씨를 유인하려고 미끼로 샀던 그 케이크를 집에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이랑 아들이랑 먹었다는 거잖아요.
리플리 증후군은 사이코패스의 일종인데요. 사이코패스가 개인적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타인을 괴롭히는데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면 리플리 증후군의 최우선 목표는 새롭게 창조된 멋진 나라는 정체성을 철저히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죄책감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로서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수험생 아들의 뒷바라지를 한다거나 가족과 함께 맛있는 케이크를 먹는 일들은 최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혜련은 그저 평범한, 본인 입장에서는 어쩌면 초라하다고 여겨지는 자신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혼하는 게 두려워서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한 가정을 무너뜨린 죄가 이게 얼마나 큰지 사람이라면 꼭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심 판결이 끝나고 팀원들하고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다시 갔는데 무성하게 불이 자라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명복을 빌었습니다.